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2단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EBS 개념 완성 페이지 90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최근 100여 년 동안 혁신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인간은 시속 4km의 속도로 제한된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했었고, 보다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탈만한 가축들을 잡아서 인간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바람을 이용한 돛담배를 만들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1892년 루돌프 디젤이 실용적인 디젤 기관을 발명한 이후 화석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생활 범위는 이전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이후 사람은 하늘을 날아 다른 대륙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 어디든 하루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게 되었고, 이동 가능한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일상생활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3-1단원에서 배웠던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은 그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게 되었죠. 산업화로 인해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 일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지기 시작했죠. 즉, 도시가 과포화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가 과포화되기 시작하자 도시는 도시 경계를 넘어 도시 외곽까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심 도시의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 중심 도시 외곽에 또 도시가 발달하는 것을 우리는 교외화라고 부릅니다. 교통은 교외화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내부 여러 지역들을 연결하던 수많은 교통망은 점차 도시 외곽으로 연장되게 되었고, 도심으로 통하는 교통망과 가까운 중심 도시 외곽 지역에 수많은 교외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도시,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교외 도시들을 합쳐 우리는 대도시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도시권에는 수많은 교외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외 도시들을 우리는 위성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외 도시들은 중심 업무 지구가 잘 형성되지는 않고 주거 기능만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심 도시인 대도시로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집이 있는 위성 도시로 퇴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거 기능만 밀집되어 있는 자급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위성 도시를 우리는 베드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주간에는 중심 도시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베드타운의 주간 인구 지수는 중심 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교통망과 신도시를 나타낸 것인데, 중심 도시인 서울을 기점으로 수많은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며 서울 주변에 수많은 위성 도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은 경제활동 범위에 확대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대량 화물을 더욱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및 국내 자본의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었죠. 따라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 분업을 활발히 하고 있죠. 다국적 기업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국적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본사,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기능을 분리하여 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시켜서 국제적 분업을 지향하고 있죠. 본사와 연구 및 개발 기능은 많은 자본, 많은 정보, 그리고 잘 훈련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은 주로 선진국, 특히 선진국 내의 중심 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생산 공장의 경우 고급 인력은 필요가 없고 단순 노동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주로 입지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입지시키면 그 나라에서 기업 홍보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고 인구가 많아 큰 소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선진국의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입지시키면 선진국에 입지한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에 생산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임금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품으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할 때 매겨지는 세금, 즉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선진국에 입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산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입지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세계 곳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삼성전자는 자사 휴대전화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전자제품의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집중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노동력 때문이죠. 베트남의 월 최저임금은 월 90달러에서 120달러 선으로 중국 평균인 3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문맹률이 10% 이하여서 노동력의 질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다국적 기업인 삼성은 대기업의 본사는 선진국에,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입지시켜서 국제적 분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의 기회가 증가하였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 진압,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멸종 위기동물들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교통수단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비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송비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종점 비용은 보험료, 터미널 유지비, 하역비 등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택시를 탈 때 내는 기본 요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면 주행 비용은 말 그대로 주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택시를 탔을 때 이동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그런데 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은 운송수단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기종점 비용은 항공이 가장 크고 해운, 철도, 도로 순으로 적어집니다. 반면 주행 비용은 해운이 가장 적고 철도가 그 다음, 그리고 도로가 가장 비싸죠. 따라서 단거리를 운행할 때는 도로교통이 가장 유리하지만 장거리를 여행할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각 운송수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도로는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고 운행하는 데 있어 지형적 제약이 적습니다. 여기서 문전 연결성이란 도어 투 도어, 즉 문 앞에서 문 앞으로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냐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학교 주차장까지 바로 갈 수 있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버스보다 문전 연결성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철도는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정시성이란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말하죠. 철도는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시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반면 지형적 제약이 많아 경사가 가파른 산에서 운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해운은 기상 조건에 제약이 많습니다. 폭풍이 불면 해운은 운행하기가 매우 어렵죠. 반면 장거리 수송에 유리해 전 세계적으로 화물 수송 분담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행기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수송에 유리합니다. 반면 해운처럼 기상 조건에 제약이 많아 날씨가 안 좋으면 결항되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송수단을 우리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보면 우리는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육지를 통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여객 수송은 해운과 항공만이 담당하고 있죠. 해운은 장거리를 갈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국제 여객 수송은 주로 항공이 맡고 있습니다. 화물의 경우에는 도로, 해운, 철도, 항공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화물 수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국제 화물 수송에 있어서는 여객과는 다르게 해운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비행기는 상할 수 있는 신선식품, 부피나 무게가 작지만 가격이 매우 비싼 전자제품 등을 운송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그럼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기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지역 격차가 발생합니다. 교통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은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 자본 등을 흡수하는 빨대 효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죠. 이러한 지역 격차는 균형적인 국토 발전에 있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환경의 변화도 큰데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자의 국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외래 생물종 전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 전염병의 전파도 교통 발달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대도시권의 형성, 국제적 분업,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